대연정. 네. 안희정 지사가 반기문 사태 이후에 꺼내든 카드입니다. 예.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판도 많고 수많은 팟캐스트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비판적 입장이 많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연정. 손수 변호사. 연정은 네. 무슨 뜻이죠? 연정, 연립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오우, 딩동댕. 감사합니다. 연립정부를 줄여서 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대연정은 외국 사례로 보면 독일의 사례처럼 하자는 겁니다. 네.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하고 있죠. 그랜드 연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민당은 중도 좌파, 우리로 치면 정의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민당은 중도 우파. 샌들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새누리당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기민당 출신인데요. 연정에는 이처럼 대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과 같은 일치 내각이 되는 그냥 다 합쳐 모여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그냥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두 차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있던데요. 영국 처칠 수상 그 전쟁 중에 비상사태 때 비상사태 때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때 그때는 거국 중립 내각 그냥 여야 구분이 없어요. 다 각기 그냥 내각에 참가하고 장관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한 건데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을 주장한 것은 서로 이념이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이거를 합치자는 겁니다.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새누리당도 포함이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전적 의미는 새누리당이 뭐 국무총리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다른 장관도 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나쁜 의미로 말하면은 나눠먹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연정과 다른 소연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소연정은 새누리당 지금의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이건 이제 소연정에 해당되는 건데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거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하려고 그랬다.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얘기했었죠. 결국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대연정을 던졌는데 그것은 새누리당을 향해서 던졌는데 처음에 이제 수류탄을 던졌다고 그랬대요.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생각해보니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한 거네요. 사과를 결국은 했습니다. 걷어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편 적군과 같이 우리 뭘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하고 안희정 지사 대연정은 일단 다르죠 완전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은 앞에 조건을 붙였어요. 뭐요? 당신들이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해주면이라고. 중대선거구제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석패율 뭐 이런 맞습니다. 근데,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뭐 합의해 준다면 네, 합리적이네요. 내가 이렇게 대연정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안희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뜬금없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협치를 주장한 거다. 예. 근데 협치하고 대연정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일 수 있어요. 자, 협치는 영어로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시민사회와 협치할 수 있고, 아니, 또 무슨 다른 직능단체와 협치할 수도 있고, 그냥 소통 개념이네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협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념과 정체성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 지금 정권을 잡아도
의회 소수파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본인 혼자만 안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협치로 나는 협치를 나 주장한 거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그래서 제가 대연정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라면요, 선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지금 여야가 대선에서 지지자들끼리 나눠서 싸우는데,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떤 상대방도 같이 장관이 막 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반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120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소야대인데 다른 당하고 손잡아야 개혁이 이루어지지. 개혁이 이루어지겠느냐. 촛불 민심의 개혁을 이룩하려면 협치든 대연정이든 해야 된다라는 주장. 네.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탄핵 촛불을 들었을 때요. 야당이 200석이 안 됐습니다. 예. 촛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하자고 할 때 여의도에서는 광장의 문화와 여의도의 문화는 다르다. 예. 정권 퇴진 얘기하지 말고 탄핵 얘기하지 말라. 여의도 정치권이 그랬어요. 예. 계속 그랬지. 자,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걸 상상했습니까, 처음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드높으면 결국은 본인들이 촛불에 타죽지 않으려고 결국은 바른정당까지 떨어져 나와가지고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국회가 이거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촛불 국민들이 손을 비틀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밀려서 탄핵 찬성을 한 거거든요. 예. 자,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고 어떤 개혁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지지가 높으면요. 소수파라도 그것은 통과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노력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들고 100번 양보해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150석이 없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면 그때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야당 협조를 구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과 그건 이제 협치일 수 있어요. 예. 아니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연정을 하겠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줄 거예요? 국정원장을 줄 거예요? 어떤 장관을 줄 거예요? 그 협치하고 이 대연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근데 대선에서 왜 싸워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론. 대연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최대 개표라고 할수 있는 친문 쪽에서 안희정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견제하려고 대연정을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하면 비판이다. 라는 주장. 대연정을 얘기했으니까 비판하는 거죠. 견제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손혜원 의원님이 이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박영석 기념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석 대장은 에베레스트뿐만 아니라 8,000m의 히말라야 14봉을 몇 번씩 다 완봉했고요. 그다음에 북극 남극도 갔어요. 대륙별 최고봉도 갔어요. 인류 역사상 박영석이 세운 기록은 아무도 못 깬답니다. 이걸 보고 산악 글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길이고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고 앞으로 이 기록을 깰 사람이 없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자, 그러니까 TV에서 CF 광고 있잖아요. 기업들에서 엄청 들어왔대요. 몇 억씩. 떼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기를 몇십 년간 미뤄졌던 노스페이스 있잖아. 이배는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얼굴만 비춰달라.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주겠다.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노스페이스를 밀어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그 영업무역의 성기하 회장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영석 그 대장을 후원했어요. 자, 그 이유도 서로 간에 이게 맞은 거야. 거죠. 우리끼리 맞았는데 네. 처음에 무명일 때 영업무역 노스페이스에서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해줬대. 몇 억씩. 그분이 원래 그래요. 근데 떴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어. 딴 데 그러니까 안 간 다른 거지. 데에서 3배를 더 주겠다고. 5배를 하는데 안 간 거예요. 가지. 그 평생 의리를 지킨 거야. 자, 그런데 당신은 이제 모든 걸 다 이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광고 이런 거 안 하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영석이란 이름은 나 혼자 써 올린 이름이 아니다. 나랑 같이 산에 오르다가 죽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쌓아 올린 이름이다. 9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 박영석이라는 이름을 나 혼자 쓸 수 없는 이름이 됐다. 나는 내 이름이지만 내 이름을 나의 사익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원님, 그 사람은 그래서 영웅이 됐거든.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정청래가 국회의원 2번 했습니다. 정청래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직선제가 있었고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도 있는 거예요. 도지사를 한다, 누가 시장을 한다는 것은 혼자 개인기로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피값으로 쌓아올린 이름이고 본인이 거기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걸 원할까요? 이명박 박근혜 부역 세력과 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할까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나요? 당장 연정이 나오니까 촛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세력과 부역 세력과 연정하라고 촛불 들었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이제 들어와서 한 2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의 우리 쪽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많이 맞추면서 저도 어느덧 이제 진보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안희정 후보가 지금 그 지사가 이렇게 나온 거는 너무 이유는 뻔해요. 이게 여기 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보수 쪽을 잡아야 되니까 보수는 지금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군가가 들어가서 잡으려니까 여기서 얘네들한테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만일에 이렇게 우리끼리의 언어로 만약 이 말이 진리라면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는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대연정 이후에.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갖고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수 중도계층, 문재인은 싫어하는, 그러나 박근혜도 싫어하는, 그러니까 보수에 실망했는데 문재인한테 표 못 주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선호도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될까? 저는 당내 당내에서도 경선에서 전 국민이잖아요. 근데 참여 안 하겠죠. 적극적 참여층이 그 보수들이 민주당 와서 경선하기 이게 어렵죠.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다른 방송에도 막 이런 말 했지만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 시장하고 안지사가 더블스코어 나요. 안지사가 한 12%하고 막 더블스코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도 당내 경선에서는 이재명이 2등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왜? 결국은 이렇게 안지사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내 경선에서는 이 문재인으로 또 확 몰릴 수가 있다고. 오히려.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탠스가 지금 계속해서 중도 보수한테 소질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당내 경선에서는 거의 오랫동안 여기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그러면 저는 거의 선명성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자, 거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겨레에서 일단 여론조사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겨레에서 작은 제목을 뽑은 게 뭐냐면 이러저러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샘플링 되는 거예요. 거기서 3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문재인이 61.5가 나오고요. 그렇겠죠. 60일이요? 61.5가 나오고 안희정 13%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선은 전 국민 완전 경선이지만 실제로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지지층, 열성 지지층이 참여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한 것은 경선에서는 굉장히 실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2등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재명이 2등할지 안희정이 2등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대연정 카드를 꺼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핵심 지지층, 열렬 지지층한테는 상당히 실점했다. 우리 그것도 우리 그 소고기로 한번 해볼까? 예, 합시다. 2위? 예. 하여튼 그 자세한 거는 2위 여러분들 소고기. 저기 키워드 분석 두 번째 여론조사니까 네. 그때 보충 설명 해주시고요. 또 한 번 제가 근데 대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일시적으로 안희정 지사한테 와 있는 보수표는 제가 어떤 방송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추나무에 걸려있는 구름과 같은 표다. 바람 불면 싹 지나가고 대추나무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유혹이 많거든요. 특히 선거 전에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은 자기 객관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나는 대연장 깃발 들고 경선을 치르겠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사드에 대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됐을 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대부분 촛불을 그렸던 국민들과는 다른 워딩을 한 거예요. 다른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아까 손수호 변호사 저한테 한 얘기가 이 안희정 지사 어느 책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서 07 과3이라고 네. 얘기하더라. 본인은 좀 놀랐다면서요. 살짝 놀랐죠. 평소의 이미지와는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선은요, 이건 진짜 전쟁과도 같은 이 선거거든요. 그러면 열성 지지층이 받쳐주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중도표, 뜬구름표는요, 쌓일 데가 없어요. 사상구각이 되는 거예요. 충청도나 그리고 지금 안희정이 지금 얻는 그 표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견고한 층들이 좀 있어요. 문 예. 대표 표가 아니고.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옆에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서로 뭐 찬반의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경선을 하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전폭적으로 문 대표를 돕는다면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표가 그대로 문재인한테 간다고 볼 수 있기가 어렵기 충청도 때문에. 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 기반이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도움이 자, 될 거라고 봐요. 안희정 지사를 경선 때 지지했던 충청도 표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문재인 대표한테 고스란히. 그건 안희정이 하기 나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그 전 대표하고 지지층이 많은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들고 나왔다. 뭐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하다고도 봐요. 그런데 지금 그 안희정 지사의 어떤 대연정 카드를 새누리당에서 박수 쳤어. 잘했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정진석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정진석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네. 아주 환영한다고 난리를 쳤어. 이것만 봐도 이 카드를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종편에서 엄청 띄우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예요? 안희정 대통령 되라고 조선일보에 사설 쓰고 종편에 띄우게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새누리가 기사회생할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문재인을 깎는 거지. 근데 어쨌든 안 지사의 지지율은 저는 한동안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저도 어디까지요? 아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요? 계속 20% 이상? 깎아먹고. 이게 대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쪽 사람들이 계속 우리 쪽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저는 걱정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뭐 같으세요? 탄핵? 안정이에요. 안정? 너무 두렵대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안 지사는 전체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만 당내 경선은 오히려 그게 깎아먹는다니까. 뭐라고 지금 안정이 지금 너무 무서운 게 사람들이 살기는 어렵고 세상은 불안하고 언제까지 이 국면을 끌고 갈 거냐가 지금 우리 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필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끌고 나가는 것에 굉장히 필요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딱 잡은 거예요 안 지사가. 이 표가 어떻게 될지 잘못 간에. 잡았다고 보고요. 제가 썰전에 나가서도 한번 해설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안정이 아닙니다. 통합도 아니고. 뭡니까? MBN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자, 34.9%로 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통합이 꼴찌예요. 그거는 부분적인 지금 거고. 그래서 키워드로 여론조사를 한 게 MBN이 거의 유리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쭉 놓고 5개를 놓고 무엇을 선호하느냐. 1위가 정의예요. 정의. 저는 절대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1위는 누가 뭐래도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절대로 그거는 편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MBN에서 한 것을 발표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 정의가 34.9, 통합이 8%예요. 꼴찌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아니요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뭐 이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안정 캠프는 안정 캠프에 나름의 수가 있겠죠. 예. 또 정의원은 뭐 정치권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론조사의 시대,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실제로 많은 민심의 풍향계이기도 하지만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대세론이 굳어지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죠, 결과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여론조사 뭐 우리도 뭐 지난 총선에 다 틀렸지만 뭐 미국 대선도 다 틀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다 틀리고. 자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봤을 때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예. 첫째, 집전화로 했느냐 핸드폰으로 했느냐 섞어 하잖아요, 요즘에. 네. 섞어서 했느냐 그리고 섞어 했을 때 어떤 비중을 했느냐 대체적으로 5대5로 섞은 여론조사 요즘 이제 추세이기도 한데 그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핸드폰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론조사가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섞어요? 휴대전화로만 하지? 휴대전화만 하면 네. 휴대전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가 표본 수집하기가 어려워. 아, 어디 그렇네요. 지역이냐, 뭐 이런 게. 지역을 모르는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낮에 했을 때는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젊은 층은 주로 전화를 못 받죠. 네. 집에 있고. 네. 그래서 업무 시간 이외에 하는 여론조사가 비교적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샘플을 봐야 됩니다. 특히 표본. 500샘플을 했을 경우에는 제주도는 몇십 개 안 돼요. 응답률도 낮고. 네. 그래서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표가 제주도는 굉장히 크게 여론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수를 봐야 된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도가 될 때 로데이터를 기사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로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로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원자료. 원자료가. 그거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본다면 안희정 지사의 여론조사 지표가 올라갈 거는 다 예상이 됐습니다. 예. 근데 반기문 이후에 그것이 황교안, 그다음에 안희정, 유승민, 안철수로 갈 것이다. 근데 의외로 안철수, 유승민한테 간 게 적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뭐냐면 안철수한테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여론조사의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선행지수는 호감도입니다. 호감도, 비호감도. 이게 사실은 확장성이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안철수에 대한 대체적인 평균 비호감도가 60%를 넘었습니다. 그 비호감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대감이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과 식상했다는 기대감 거지. 이렇게 돼서 어느 여론조사는 65% 비호감도가요? 비호감도. 그래서 확장성이 매우 없어서 높은 거죠. 매우 높은 겁니다. 거의 가장 높은 관심을 벗어나고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의 이탈표를 안철수 의원이 받아먹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반등의 계기가 없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근데 비호감도가 문재인 대표가 살짝 높았었어요.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60% 가까이 되다가 48% 된다. 그래서 지금 50% 근방으로 비호감도가 48%. 떨어졌습니다. 호감도는 51%고. 야, 그럼 정말 그냥 왜냐하면 진짜 문재인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싫다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래서 비호감도, 호감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점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선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호감도가 높고 가능성 누가 될 것 같냐가 높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높아지면 이건 대세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선거였잖아요. 예. 그때보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약 5%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예. 그래서 대세론이지만 이명박 전 후보처럼 2007년처럼 그렇게 굳어진 대세는 아니다. 근데 그 5%가 큰 수치인가요? 큰 수치죠. 여론조사에. 그죠. 그걸로 떨어지고 다 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재인 대세론이 있냐 없냐는 가장 정확한 것은 경선 이후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경선 후보가 됐다. 거기서 5%를 이 두 사람 그랬을 거를 때 받으면 이재명, 안희정 거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렇지. 이거에 따라서 대세론이 확정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조심하시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사실상 3파전이 됐는데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떨어진 후보는 지지율이 0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론조사 안 합니다. 대상에서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 반기문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경선 전에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는 것은 경선이 끝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 되는 거예요. 다만, 당선된 사람이, 그리고 떨어진 후보가 어느 정도 팀플레이를 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흡수 견인해 주느냐에 예. 따라서 이탈표가 적게 할 수 있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권 교체,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후보들은요. 손혜원 의원님도 총선 때 지역구으로 뛰어봐서 알잖아요.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후보들은. 죽고 살아요. 표현은 안 해요. 여론조사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태어난 척. 이렇게 태어난 척 말을 하지만 후보는요. 내가 지금 지고 있다 했을 때는요. 초조하겠네요. 진짜 초조하고 표정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극복하고 이겼어. 네. 우리 그 순간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지표로 손혜원 의원이 역전. 처음에 졌었어요. 지는 게 내가 늦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는 거지. 저는 그래서 처음에 관심 안 가졌어요. 그렇죠. 조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나는 손혜원을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찝찝한 거야 이게. 찝찝한 거야. 당연한 거지, 내가 했으면 그건. 이기는 나는- 건데 내가 안 나갔다고 손혜원 의원이 나랑 열심히 둘이 뛰고 있다는데 지는 거야. 몇 프로가. 근데 내가 표현을 안 했어 그때. 나는 그때 솔직히 초조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저는 자신 있었던 게 여론조사가 이런 거야. 여기서 얘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네. 나는 여기서 왔다고. 이쪽에서 시작했다고. 근데 후발주자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오디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알아먹어요.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 손혜원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이 곡선 여기서 이렇게 선이 지나가면은 네. 그 뒤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저는 한 일주일 전에는 내가 뒤집겠구나라는 게 이 곡선이 벌써 달랐거든요. 제가 근데 다들 옆에서 전전긍긍하는데 이제 서울 우리 시당에서 자료가 또 온 거야. 근데 역전. 일주일이 남겨놨는데 1%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 이긴 거다 싶었어요. 그냥 자 그때는. 우리가 손혜원 의원이랑 뛰면서 했잖아요. 저는 나흘 전에 확신했어요. 그치. 선거 나흘 전, 투표 나흘 전. 이기겠구나. 그래서 눈빛들이 달라지는 기억나세요? 걸 알지? 골목길. 연남동 갔는데 골목길. 30대 후반, 40대 초반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이 술을 먹고 있었어. 다 그 전까지는 가면 나 몰란 척하고 얼면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둘이 딱 들어가자마자 일어서면서 기립박수. 기억나시죠? 그거 그날 이렇게 다니는데 이 골목길을 가는 거야 유세차를 타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맥주 마시는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야, 나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것 때문에 선거를 하는구나. 그렇죠. 나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아까 사흘에서 나흘 사이에는 뭐 우리 쪽으로 그냥 확 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다들 안다면서 그 3, 4일 전에는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이겨도 1, 2천 표가 아니라 10,000표 이상 이기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12,000표 이겼거든요. 근데 나 그거 궁금해. 그러면 그 질 때 있잖아. 네. 그 정 의원님 질 때 언제? 18대 18대 때 네, 어땠어요 그때는? 그 나흘 전에.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그때 유인촌 장관 청문회,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다 제가 톱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다니면 실제로 식당 아줌마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국회 레터지를 아예 갖고 다녔어요. 사인펜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닐 정도였어요. 너무 신났죠. 근데 서계초등학교 사건이 딱 터지니까 5일 전부터 아는 척을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싸늘해지는 거야. 일주일 앞두고. 민심의 변화가 민심을 일으키는군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고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 하더니 외면을 안 해. 그리고 악수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런데 선거 투표율 있잖아요.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평상시처럼 55% 이렇게 됐으면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나와버려서 투표율이 45%라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었지. 네. 그렇구나. 그래요. 또 우리 뭐하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저 하나만 궁금해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얼마 들어요? 뭐가요? 경우에 여론조사. 따라 달라. 표본에 따라서. 아니 뭐 평균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한 돼요. 번 1,000샘플. 하는데 지지율에서 뭐 지금 현재 누구 지지합니까? 경쟁 후보랑 처음에 해가지고 몇 명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전화 면접으로 그런데 아까 또 얘기했는데 RDD 방식으로 네. 자동응답 시스템, AR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화 면접 조사, 직접 네. 상담원이 네네. 전화를 직접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정량 조사가 있고 또 1,000만 원 정성 든다. 조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1샘플당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1,000명이면 비싸다. 1,000만 몇 번 하면은 진짜 돈 확 들겠네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요즘 여론조사 너무 틀려가지고 여론조사 무용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도 뭐 오세훈, 정세균 같은 경우에 선거 전날까지 정세균이 크게 진 거 뭐 아니었나요? 더블 스코어였어. 그런데도 실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쨌든 참고용, 아까 추세 같은 거 그런 건 봐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봐서 또 우리가 보통
보수, 무조건 1번 찍는 사람들을 한 30%쯤 봅니다. 무조건 2번 찍는 사람을 20%로 봐요. 그래서 총선 때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긴 거야. 지난번에 이긴 건 탄핵 때문에 이긴 거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일당이 돼본 적이 없던 이유는 바로 이런 거거든. 왜냐하면 총선 때는 투표율이 60%도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탄핵 때문에 이겼나요? 무슨 탄핵 때문에 이겨 우리가 총선이. 아니 이번 총선에 이겼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120석이 이긴 거지. 그 정도면 이긴 거지. 120석이 뭘 이겨? 아, 100석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아니, 한 그러니까 거지. 한 표를 이겼지. 민주당이 이긴 거지. 150 가만 넘은 거는 열린우리당밖에 없잖아요. 152석. 그때 탄핵 없었으면 졌잖아. 그때. 그런 그때. 의미야. 예. 근데 대통령 선거는 이 투표율이 한 80%, 70% 후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20%는 투표 안 하고 30%가 스윙보트예요. 이분들은 그때그때 달라.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저기서 기세에 따라 움직이다고. 이명박 때는 오로지 그냥 쑥 다 가버려 대세론으로. 이번에 뭐 문 대표가 대세론을 그렇게 하면 또 똑같이 가겠지만 아니면 정책으로 수도 이전한다 그러면 또 확 몰리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거의 절반은 잘 안 움직입니다. 투표 날에. 거의 벌써 마음속으로 정해놨어요. 고정표. 고정표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박근혜가 아무리 TV 토론 가고 문재인한테 져도 그렇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우리 지정 논리인 거예요. 우리 작가님 좀 오르네. 자,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왜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좋은데? 유리하고 긍정적인 세대별 투표 경향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2012년에는 50대에서 왕창 졌거든요. 지금은 50대 중반, 40대까지 같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50대 중반이 386 세대거든요. 제가 53세잖아요, 지금. 65년생. 그래서 55세까지 먹어 들어간 거예요. 야당표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유리한 유권자 지형이 됐다. 그리고 이제 세대 투표, 이 지역 투표는 좀 이제 잦아들었고 세대 투표가 확고해졌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2040보다 50대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네. 투표하는 인구가.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도 그 사람들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2040들이 이번에 많이 좀 참여를 해줘야 돼요. 2030이 80%만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 모든 선거 전략을 지금 203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알바도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니네들이 살 세상, 니네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알면서 바꿔나가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선거 전략을 저는 아주 2030 쪽으로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애들이 부모를 설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총선 때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요즘에 제가 부담도 많이 들고 그러는 게 제가 이 청문회 하고 나서 진짜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동네 다니면서도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중도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막 동해 같은 데 갔는데도 뭐 뒤로 돌아와서 팬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진짜 우리가 잘해야 돼. 정연이랑 저랑 우리가 사실 표창원하고 둘이 중도 외연을 넓히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해서 전국 잘 돌고 저는 이 경제 알바하고 나면은 전국을 돌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 500명 정도 단위로다가 그냥 매일같이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서 니네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여론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역대 대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된 이래 야권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높은 상태로 대선을 들어가는 경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니 야권 주도로 전국을 이끌고 있는 이게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문이죠.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자. 예. 자, 끝이요? 예, 그러면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마치고요. 오늘 국민의당하고 손학규의 국민주권개혁회의가 통합을 했다고. 그러면서 손학규 의장이 경선을 하겠다. 안철수 대표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상했습니까? 네. 진짜요? 네. 다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아이고, 뭐 뻔히 알면서. 아니, 나는 손학규 전 대표가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질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저도요. 링을 바꿔서 뛰는 거잖아요. 예. 링을 바꾸면 못하던 기량 없는 권투 선수가 다 이기나요? 그러니까. 예. 네. 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끝인가요?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손학규라면 지난 총선에 들어야지. 문 대표가 손 내밀고 뭐 김종인 대표가 손 내밀고 할 때 와서 들었어야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그렇지. 민주당 당원으로서 나는 대선 불출마했지만 그렇게 하고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고 당 뛰쳐나가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야, 우리. 질 줄 우리가 알았다. 폭망할 줄 아는 거지. 아, 지면 그때 그렇지. 구세주선 등장해가지고 내가 그렇지. 수습하겠다. 그렇지. 폭망할 줄 알았지. 그러지 국민의당 가갖고 지금 그럼 지길 바란 거였잖아요, 그때. 안철수를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봐, 다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내기가 안 근데 되겠네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양반 들어오는 것에 안철수 대해서. 의원은 어차피 땡큐죠. 이기니까. 좋아요. 새 키우는 거고 뭐. 자기 자, 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했잖아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죠. 예, 아니죠. 아닌데. 평의원이죠. 그러니까. 왜 했을까요? 뭔가 자기 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나마 박지원이나 누구 국민의당에서 사람들이. 예. 그나마 내세울 만한 인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네. 대선 후보 연습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를 한번 거죠. 밀어주기 한 한번 거죠. 한 예. 건데. 자, 왜 저렇게 했을까? 항상 저 의도가 뭘까?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했을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정치 뉴스는 특히. 박지원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뽑히고 처음으로 대표 연설을 할 기회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양보한 거죠. 그렇죠. 아, 안철수 대표, 당신이 하시오. 왜 그랬을까 또 박지원은? 이거지. 이제 흥행을 시작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요.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를 안심시켜야 됩니다. 내가 당신 편이다. 내가 다른 사람 영입하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마라. 벌써부터 그랬잖아, 그거. 네. 그래서 달래기용입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안철수 하나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손학규 대표한테 가서는 립서비스 해야 되고 정운찬한테 가서는 립서비스 해야 되고 너 도와줄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안철수 대표는 삐질 수 있어요. 삐지지. 당을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표 연설까지 당신한테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알지? 그래서 떡 하나 준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런 포즈가 나왔지. 그러면 다음에 뭐 불만 있어서 나 철수할래 국민의당에서. 아 그때 내가 당대표 연설까지 양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쓰겠어? 이런 거죠. 제가 안철수라면 안 합니다. 그런데 평의원이 전 한 경우를 제가 정치한 일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어떤 세력을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도 국민의당에서 경선에서 안철수를 이길 사람은 지금은 없어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로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다 환영입니다. 그래서 새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이나 흥행을 시키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아니면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는 이게 새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새누리당하고는 아마 손을 안 잡겠지만 바른정당하고는 잡을 수도 있다. 유승민이 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기 예전에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당하지 않으면 연대 안 한다. 탈당했잖아요 이제 예. 바른정당으로. 그랬으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뀔 수는 안철수로서는 있어. 그런 구도 아니면 민주당이나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들어오면 환영이지. 정운찬도 들어오라 그럴걸? 그러니까 정운찬 선생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뻔히 자기들이 그 안 될 거 알면서 왜 들어가죠? 손학규도? 왜 들어가죠? 예. 손학규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운찬 뭐야 대선 후보야? 뭐 0%도 안 나오잖아 지금. 장성민. 뭐 이거 장성민도 나와요? 장성민 선언했어요. 근데요. 장이 서잖아요. 그럼 장돌배기들은 물건 살 거 팔 거 없어도 그냥 장에 갑니다. 또 오늘도 또 그 김종인 박사가 또 그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랬다고 서울도 아니라고 말을 또 이거 그렇게. 손학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김종인을 언급하면서 김 박사가 나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랬다. 네. 그랬는데 김종인 대표가 또 내가 언제? 또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먼저는 아니고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서 잘하라고 그랬더니 먼저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네요. 아, 그냥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그거지 뭐. 씨. 가서 잘하라 그랬대 자기는. 근데 참 뉘앙스가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것 근데 같아요. 이 양반은 갈 데가 없어. 어떡하지? 누구요? 김종인 대표. 아니 지금처럼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하도 큰 소리를 쳐나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딘가 순교 나가야 되는데. 하겠네요. 그 나에 대해서는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비슷하네. 와. 나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오. 못해요. 그래 뭐 독일 갔다 오면은 뭐 얘기한다니까 독일 갔다 오면 안 손혜원 되겠죠. 대표도 좀 적당히 나에 대해서 씹어주세요. 되게 섭섭해 하신대요. 왜요? 내가 씹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 나는 뭐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올 때 갈 데 없이 난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와 손잡은 거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난다. 다른. 네. 자, 말 한마디가 끄는 힘을 네. 일마력이라고 그러죠. 네. 네. 1톤. 1톤을 끄나요? 아니죠. 아니요. 그냥 하여튼 말 한마디가 끄는 일마력. 말을 일마력이라고 합니다. 네. 두 마리가 동시에 끌면 몇 마력이 발생할까요? 이마력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퀴즈를 냈겠습니까? 5마력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시너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5가 됩니다. 오. 이럴 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손학규, 안철수 같이 힘을 내서 끌면 지금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5배로 뛸까요? 아니,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저는 고요하고 태풍이 불지 않는다. 아까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철수 손학규가 손을 잡았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손 잡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아니,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선하지가 않아. 안철수가 신선하지 하지 않듯이 손학규도 신선하지 않아요. 시기 다 놓치고. 자,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 정운찬, 김종인 다 모이라고 그래요. 자, 축구 국가대표 11, 베스트 11을 선발할 때는요. 그 시기에 가장 기량이 뛰어나고 각자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뽑습니다. 비싸도. 옛날 10년 전에 명성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연합팀 구성해보세요. 국가대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만 많지 뭐. 시끄럽고. 고등학교 축구팀한테도 칩니다. 예.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우리 정치 역사상 군소 후보들이 1등 후보 잡으려고 모여가지고 지지율 반 가까이 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거 왜 다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최순실하고 똑같은 거야. 박근혜하고. 그러니까 장이 서는데 장날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야. 되게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장날. 잔인한 분석이지만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기를 한 거지. 예.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참,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전윤철 전 감사원장 영입했고요. 고민정 아나운서 영입했고 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을 했습니다. 뭐 전윤철 감사원장, 고민정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뭐 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전인범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 아내분에 대해서 성신여대 총장이죠? 네. 그래서 조금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캠프 쪽에서 뭐 하느냐, 왜 이걸 못 걸렸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교수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저한테도 오늘 몇 사람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답변하기도 좀 그렇죠. 그렇고. 또 이 성신여대가 그 심한진 총장이 본인이 직접 뭔가 받았다는 뭐 그런 의혹도 있지만은 또 그 나경원 의원 딸 문제가 또 엮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좀 안타까움입니다만 어쨌든 뭐 발표는 한 상황이고요. 안희정 지사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영입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손수호 변호사가 그 이세돌 구단하고 잘 알잖아요. 제가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죠. 이세돌 고문 변호사 손수호. 네. 이거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뭐야? 친한 사람이 아닌데? 친한 건 아니에요. 일을 도와주는 거지. 그냥 고문인데. 제가 뭐 같이 일하는 의뢰인들과 다 친한 건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은 혹시 알았나요? 이건 이게 좀 그런데. 아니 뭐 본인이 커밍아웃 했는데 뭐 어때? 사실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이세돌 원래. 예. 좋은 소스다 이거는. 정치에 관심 많았어요. 네. 그리고 진짜? 정치에 관심이라는 게 꼭 내가 뭘 하겠다, 깃발 좋은 들겠다 년도 있으니까 뭐 못할 거 뭐 있어. 그거보다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수 변호사, 네. 고문 변호사 이때 워딩을 할 때는 네.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정치적 관심이 많았지만 정치적 욕심은 없다. 그건 제가 잘 몰라요. 욕심 있을 수 있지 뭐. 잘 모르고 굉장히 그 명석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뭐 이분이 지금 안희정 지사의 어떤 사람을 영입됐지만 네. 나중에 오면 되는 거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누구든 그렇지. 지시하다 그런 워딩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예. 안희정 지사가 경선이 끝나면 자기가 했던 모든 노력을 전현문 대표한테 다 쏟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시장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연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연습을 하는구나, 차차기 연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저차게 이번에 이길 수도 있지 문재인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숨겨진 1인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대선 선거운동 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 중립이에요. 그래서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 돼요. 간두고 하면 되지. 간두고 하면 무슨. 되지 뭐. 그럼. 남자가 뭐 그런 관두고 것도 못해. 공동 경선 선대위원장, 그렇지. 경선이래. 공동 그렇지. 선대위원장 맡으면 되지. 둘 다 나중에 가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해도 하는 거지. 안 관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A형. 아니,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김두관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충남지사는 광역자치장이니까 어렵지만 기초단체장은 좀 이렇게 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김두관 지사가 도지사 그만두고 누구랑 경선에 대선 후보 나왔다가 나왔잖아요. 다시
그래서 선거를 해서 홍준표 지사가 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 그 사람은 그걸 던지고 나왔잖아. 그 지지율 갖고. 근데 아직 지금은 극복이 안 우리가 되는 것 그건 같아요. 아니에요. 홍준표가 대선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저도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네가 나오는 찌라시 거야. 나한테 줬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아이 뭐 어느 예, 당으로 뭐. 나오는 거야?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죠. 아직 예. 탈당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야, 요새 김문수 참 기가 막히대. 네. 아, 정말 여기다 이름 올리기도 싫다. 우리 하지 말아요. 네, 그래 하지 야, 맙시다. 진짜? 아니 저는 어제 사실 여러 지인들이 너도 안희정 편이야? 이런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나는 이럴 때 그 박지원 대표의 그 워딩이 참 정말 그냥 뭐요? 아주 발군이야. 어떤 거예요? 뭐와 뭐가 모인다 그러죠. 고동과 뭐가 다 모인다고. 근데 그게 그냥 네. 그냥 뭐 완전히 재밌는 말을 개무시를 했나 보네요. 하는 그런 얘기로 했죠.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문러리라고 그랬어요. 아, 예. 그거, 힐러리, 예, 힐러리. 봤습니다. 힐러리처럼 그렇게 진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안철수는 트럼프냐. 그리고서 박지원 트럼프는 대표 이긴 건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사람은 이기기만 하면 트럼프에도 좋을 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문러리라고 해줬으니까 이분에게도 뭔가 별명을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들러리다. 그것도 기가 막혔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선 전이니까 이렇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 결국은 들러리를 쓰는 거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들러리다. 예.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인재영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세돌 구단이 안지사 캠프에 합류했다. 어쨌든 뭐 들어갔다. 아니, 캠프는 아니죠. 어쨌든 예, 영입됐다. 후원회장. 네. 후원에 영입됐다는 것도 조금 의아했어. 왜냐면요. 1위 후보를 제외한 2, 3등 후보는 지금 거의 뭐 막바지 왔을 때 인정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1등 후보한테 멀리거든. 그래서 우리 손수호 변호사도 문재인 거기 가서 아니에요, 사회봐주고 저는.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말 지인인 그 이수영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무곳으로 간 거예요. 방송도 안 뭐 가고. 떡고물 혹시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없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한번 사회 보니까 전 사회 전문가도 아닌데 했는데 그게 뭐 SNS에 이렇게 돌았나 봐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잘했다고?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는 게 맞냐? 그래서 뭐 아닌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 말을 해달라. 잘리겠다. 그렇죠. 아, 예. 그 애들로 말하는 거죠. 손 변호사님이 캠프에 정말 들어가서 그쪽에 발을 담그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쪽 패널도 다 한 명 한 명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 그건 뭐 맞는 얘기지. 맞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니다. 이 그 사회 본 게 뭐, 그죠? 저는 개인적인 그런 그 존경심은 가지고 얼굴도 싶잖아요. 처음 봤다. 네. 이게 이게 나왔어. 개나 소나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나 고동이나 그렇게 나왔어. 개나 고동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 개나 예. 어이. 저는 어쨌든 그 이렇게 인재 영입된 사람들이 각 캠프마다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지만 결국은 후보가 한 명이 되면 이 사람이 다 그냥 민주당 영입 인사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가 당내에서 그럼요. 경선 그렇지, 1등 했다고 나머지 영입되는 사람들 이제 가 그러지 말고 민주당이 다 흡수하는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는 왜 나한테는 영입 제안을 안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아서.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저 아이씨. 친해요? 내가 잘 물어보겠습니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영입 당하고 싶어요? 거절하려고? 그거 받는 거 자체가 즐겁다는 뭐가 건- 즐거워? 아 참 손수호 변호사 안희정 지사랑 친분 있잖아. 아유, 그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면 안 돼요? 왜? 아, 대세론에 줄 쓰겠다 이건가? 네? 문재인한테 줄 쓰겠다 이거야 대세론에? 아니. 친하잖아. 왜 친해요? 저 대연정 때문에 좀 어우, 근데 왜 친해요? 무슨 연고야? 아니, 뭐 고은 변호사요? 친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뭐, 손 아무튼 변호사 뭐, 있잖아. 그 학생 운동권 출신 아니었죠? 뭐 약간 했어요? 감옥은 안 갔어. 몇 번 그냥 이제 선배 손 이끌려가지고 간 거지. 알았다. 예.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골수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예. 나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손수호 변호사 같이, 이런, 이 땅에 엘리트, 상층 계층이, 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민중지향적인, 네. 이런 정치 노선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사람 왜 뛰어? 변호사. 아니 제가 민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민중이고 제가 소시민이에요. 예. 네. 이재명 시장하고는 안 친해요?
뵌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개시켜 줄게 친하게 지냅시다. 맨날 졸라갖고 욕먹으면서. 소래 의원님 있잖아. 너 이번에 둘다 친해. 설에 갔잖아요. 설에 갔는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항상 모임을 하거든요. 명절 전날 그 삼겹살집에 모여서 이제 먹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있잖아. 안지사를 좋아하더라고. 다 좋아해. 충청 좋아하면서 너무 좋아해. 네, 좋아하면서 충청도 너무 좋아해. 야, 난 피부로 정의원 느꼈거든. 안지사 혹시 깔 일 있어도 까지 마라. 근데 다 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내가 지역 연구 때문에 안 깔 걸 까고 깔 걸 안 까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아닌가요? 나는 그런 거 없어. 저도 외가 홍성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 근데, 시댁이 홍석인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나는 양고기. 나는 안지사께서 나는 협치를 말하려고 했다.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사실 대연장은 내가 좀 너무 나갔다. 혹시 이거에 대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털었으면 좋겠어. 이거요. 아니, 절대 못해. 경선 내내 발목 잡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냥 다 그냥 칭찬하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싶어요. 네. 그렇지. 네. 저도요. 네. 이기는 편으로 합시다. 네. 그리고 정 의원님 정말 몰라서 그래. 제가 이 지금 보수 쪽의 사람들이 안희정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깜짝 놀래 나는 그걸. 네. 우리 남편이 문재인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청래 의원은 좋아하는데 마누라 때문에 할 수 없이. 근데 자기는 항상 문재인이 믿음지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그래도 문재인을 찍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동의하는데 저희도 왜 종편 나가서 이제 끝나고 담배한테 보수 평론가들랑 같이 담배도 피우고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보수 평론가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안희정이 후보를 나가면 100% 다? 120% 이긴다는 거야. 이긴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해요. 왜? 아니 어차피 그렇지. 좌파 이쪽엔 다 그렇지. 이번 진보로 안희정 찍을 거고 그리고 실제- 중도 보수도 찍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 실제 한다니까. 그래요? 아니 이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소년이 말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저기 상가집을 내 친구 네. 이제 뭐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갔는데 아줌마들이 내 친구들이 대치동 아줌마들이 쫙 모였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딴 세계에서 사나 싶은 정도로 우리하고 정말 언어가 달라요. 근데 깜짝 중요한 놀래. 거는 아니 좀 굉장히 좋아요. 안지사의 그 발언들이 예선에서는 보수들이.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안지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고스란히 와야지. 오는 거 그걸 바라는 그러면 이제 거죠. 안지사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자,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정몽준이랑 단일화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정몽준 쪽에서 이런 장관 저런 장관을 달라고 그거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정몽준은 하루 전날 버렸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면 어떡하지? 하고서 밤새 전화 돌리고 카톡하고 카톡은 없었지 문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겼잖아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그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지금 야권 주도 대선 전국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보수의 손을 빌려가지고 정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 네. 그렇지 않아. 보수도 국민이에요. 저는 난 그렇게 아니 생각하지 저는 정권을 잡은 이후에 보수에게 우호적인 정책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 군사로서 이길 수 없다. 저는 이것은 반대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안희정 지사가 왜 그런 컨셉을 예. 갖고 나오는지에 대한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는 모두가 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이해는 해. 거잖아.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왜 그럼 대연정 주장 안 할까요? 아니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후발로 네네. 나와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재인 대표 변별력을 가져야지. 문재인 대표님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또 충청도 방문해가지고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네. 겁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대표. 뭐 나중에 뭐 말 뒤집으면 되지 뭐. 내가 언제 대연정을 했어. 말 뒤집으면 되지 뭐.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그래요. 자, 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왔는데 청취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걸 믿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을 들고 오겠습니다. 적군과 같이 우리 뭘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하고 안희정 지사 대연정은 일단 다르죠 완전히.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은 앞에 조건을 붙였어요. 뭐요? 당신들이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해주면이라고. 중대선거구제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석패율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지역 예. 감정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뭐 합의해 준다면 네, 네, 합리적이네요. 내가 이렇게 네. 대연정까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안산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뜬금없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협치를 주장한 거다. 예. 근데 협치하고 대연정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일 수 있어요. 자, 협치는 영어로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시민사회와 협치할 수 있고, 아니, 또 무슨 다른 뭐, 직능단체와 협치할 수도 있고, 그냥 소통 개념이네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협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념과 정체성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 지금 정권을 잡아도 의회 소수파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본인 혼자만 안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협치를 나 주장한 거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그래서 제가 대연정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거라면요, 선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지금 여야가 대선에서 지지자들끼리 나눠서 싸우는데,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떤 상대방도 같이 장관이 막 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반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120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소야대인데 그 다른 당하고 손잡아야 개혁이 이루어지지. 개혁이 이루어지겠느냐. 촛불 민심의 개혁을 이룩하려면 협치든 대연정이든 해야 된다라는 주장. 네.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탄핵 촛불을 들었을 때요. 야당이 200석이 안 됐습니다. 예. 촛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하자고 할 때 여의도에서는 광장의 문화와 여의도의 문화는 다르다. 예. 정권 퇴진 얘기하지 말고 탄핵 얘기하지 말라. 여의도 정치권이 그랬어요. 예. 계속 자, 그랬지. 자,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걸 상상했습니까, 처음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드높으면 결국은 본인들이 촛불에 타죽지 않으려고 결국은 바른정당까지 떨어져 나와가지고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국회가 이거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촛불 국민들이 손을 비틀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밀려서 탄핵 찬성을 한 거거든요. 예. 자,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고 어떤 개혁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지지가 높으면요. 소수파라도 그것은 통과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노력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들고 100번 양보해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150석이 없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면 그때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야당 협조를 구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과 그건 이제 협치일 수 있어요. 예. 아니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연정을 하겠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줄 거예요? 국정원장을 줄 거예요? 어떤 장관을 줄 거예요? 그 협치하고 이 대연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근데 대선에서 왜 싸워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론. 대연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최대 개표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쪽에서 안희정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견제하려고 대연정을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하면 비판이다. 라는 주장. 대연정. 네. 안희정 지사가 반기문 사태 이후에 꺼내든 카드입니다. 예.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판도 많고 수많은 팟캐스트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비판적 입장이 많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정 손수 변호사. 연정은 네. 무슨 뜻이죠? 연정, 연립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오우. 딩동댕. 감사합니다. 연립정부를 줄여서 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대연정은 외국 사례로 보면 독일의 사례처럼 하자는 겁니다. 네.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하고 있죠. 그랜드 연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민당은 중도 좌파, 우리로 치면 정의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민당은 중도 우파, 샌들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어. 일부와 새누리당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기민당 출신인데요. 연정에는 이처럼 대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과 같은 일치 내각이 되는 그냥 다 해쳐 모여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그냥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두 차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있던데요. 영국 처칠 수상 그 전쟁 중에 비상사태 때 뭐 비상사태 때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때 그때는 거국 중립 내각 그냥 여야 구분이 없어요. 다 각기 그냥 내각에 참가하고 장관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한 건데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을 주장한 것은 서로 이념이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이거를 합치자는 겁니다.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새누리당도 포함이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전적 의미는 새누리당이 뭐 국무총리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다른 장관도 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나쁜 의미로 말하면은 나눠먹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연정과 다른 소연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소연정은 새누리당 지금의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이건 이제 소연정에 해당되는 건데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거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하려고 그랬다. 그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얘기했었죠. 결국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대연정을 던졌는데 그것은 새누리당을 향해서 던졌는데 처음에 이제 수류탄을 던졌다고 그랬대요.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생각해보니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한 거네요. 사과를 결국은 했습니다. 걷어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편 대연정을 얘기했으니까 비판하는 거죠. 전제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손혜원 의원님이 이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박영석 기념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석 대장은 에베레스트뿐만 아니라 8,000m의 히말라야 14봉을 몇 번씩 다 완봉했고요. 그 다음에 북극 남극도 갔어요. 대륙별 최고봉도 갔어요. 인류 역사상 박영석이 그 세운 기록은 아무도 못 깬답니다. 이걸 보고 산악 글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길이고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고 앞으로 이 기록을 깰 사람이 없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자, 그러니까 TV에서 CF 광고 있잖아요. 기업들에서 엄청 들어왔대요. 몇 억씩. 떼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기를 미뤄졌던 몇십 년간 미뤄졌던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이배는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얼굴만 비춰달라.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주겠다.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노스페이스를 밀어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그 영업무역의 성기학 회장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영석 그 대장을 후원했어요. 자, 그 이유도 서로 간에 이게 맞은 거야. 거죠. 우리끼리 맞았는데 네. 처음에 무명일 때 영업무역 노스페이스에서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해줬대. 몇 억씩. 그분이 원래 그래요. 근데 떴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어. 딴 데 그러니까 안 다른 간 데에서 3배를 더 주겠다고. 5개를 하는데 안 간 거예요. 가지. 그 평생 의리를 지킨 거야. 자, 그런데 당신은 이제 모든 걸 다 이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광고 이런 거 안 하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영석이란 이름은 나 혼자 써 올린 이름이 아니다. 나랑 같이 산에 오르다가 죽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쌓아 올린 이름이다. 9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 박영석이란 이름을 나 혼자 쓸 수 없는 이름이 됐다. 나는 내 이름이지만 내 이름을 나의 사익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원님, 그 사람은 그래서 영웅이 됐거든.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정청래가 국회의원 2번 했습니다. 정청래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직선제가 있었고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도 있는 거예요. 도지사를 한다. 누가 시장을 한다는 것은 혼자 개인기로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핏값으로 쌓아올린 이름이고 본인이 거기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걸 원할까요? 이명박 박근혜 부역 세력과 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할까요? 그분들한테 물어봤나요? 당장 연정이 나오니까 촛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세력과 부역 세력과 연정하라고 촛불 들었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이제 들어와서 한 2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의 우리 쪽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많이 맞추면서 저도 어느덧 이제 진보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안희정 지금 그 지사가 이렇게 나온 거는 너무 이유는 뻔해요. 이게 여기 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보수 쪽을 잡아야 되니까 보수는 지금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군가가 들어가서 잡으려니까 여기서 얘네들한테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만일에 이렇게 우리끼리의 언어로 만약 이 말이 진리라면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는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대연정 이후에.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갖고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손 의원이 말한 것. 있는 그 표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견고한 층들이 좀 있어요. 문 예. 대표 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옆에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서로 뭐 찬반의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경선을 하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전폭적으로 문 대표를 돕는다면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표가 그대로 문재인한테 간다고 볼 수 있기가 어렵기 충청도 때문에. 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 기반이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도움이 자, 될 거라고 봐요. 안희정 지사를 경선 때 지지했던 충청도 표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문재인 대표한테 그건 고스란히 안희정이 하기 나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그 전 대표하고 지지층이 많은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다.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하다고도 봐요. 그런데 지금 그 안희정 지사의 어떤 대연정 카드를 새누리당에서 박수 쳤어. 잘했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정진석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정진석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네. 아주 환영한다고 난리를 쳤어. 이것만 봐도 이 카드를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종편에서 엄청 띄우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예요? 안희정 대통령 되라고 조선일보에 사설 쓰고 종편에 띄우게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새누리가 기사회 생활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문재인을 깎는 거지. 근데 어쨌든 안 지사의 지지율은 저는 한동안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저도 어디까지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요? 계속 20% 이상? 깎아먹고. 이게 대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쪽 사람들이 계속 우리 쪽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너는 걱정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뭐 같으세요? 탄핵? 안정이에요. 안정? 너무 두렵대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안 지사는 전체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만 당내 격에서는 오히려 그게 깎아먹는다니까. 뭐라고 지금 안정이 지금 너무 무서운 게 사람들이 살기는 어렵고 세상은 불안하고 언제까지 이 국면을 끌고 갈 거냐가 지금 우리 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피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끌고 나가는 것에 굉장히 피로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딱 잡은 거예요 안 지사가. 이 표가 어떻게 될지 간에. 잘못 잡았다고 보고요. 제가 썰전에 나가서도 한번 해설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안정이 아니니다. 통합도 아니고. 뭡니까? MBN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이니까. 키워드로. 자, 34.9%로 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통합이 꼴찌예요. 그거는 부분적인 지금 거고. 그래서 키워드로 여론조사를 한 게 MBN이 거의 유리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쭉 놓고 5개를 놓고 무엇을 선호하느냐. 1위가 정의예요. 정의. 저는 절대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1위는 누가 뭐래도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절대로 그거는 편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MBN에서 한 것을 발표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 정의가 34.9, 통합이 8%예요. 꼴찌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아니요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안희정 캠프는 안희정 캠프에 나름의 수가 있겠죠. 예. 정 의원은 정치권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론조사의 시대,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실제로 많은 민심의 풍향계이기도 하지만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대세론이 굳어지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죠, 결과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여론조사, 우리도 지난 총선에 다 틀렸지만, 미국 대선도 다 틀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다 틀리고, 자, 그래서처럼 보수 중도계층, 문재인은 싫어하는, 그러나 박근혜도 싫어하는, 그러니까 보수에 실망했는데, 문재인한테 표 못 주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선호도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될까? 저는 당내 당내 경선도 경선에서. 전 국민이잖아요. 근데 참여 안 하겠죠. 적극적 참여층이 그 보수들이 민주당 와서 경선하기 이게 어렵죠. 귀찮은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다른 방송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 시장하고 안지사 더블 스코어 나요. 안지사가 한 12%하고 막 더블 스코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도 당내 경선에서는 이재명이 2등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왜? 결국은 이렇게 안지사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내 경선에서는 이 문재인으로 또 확 몰릴 수가 있다고. 오히려.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탠스가 지금 계속해서 중도 보수한테 소질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당내 경선에서는 거의 오랫동안 여기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그러면 저는 거의 선명성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자, 거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겨레에서 일단 여론조사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겨레에서 작은 제목을 뽑은 게 뭐냐면 이러저러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샘플링 되는 거예요. 거기서 3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문재인이 61.5가 나오고요. 그렇겠죠. 60일이요? 61.5가 나오고 안희정 13%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선은 전 국민 완전 경선이지만 실제로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지지층, 열성 지지층이 참여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한 것은 경선에서는 굉장히 실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2등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재명이 2등할지 안희정이 2등할지는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네. 근데 대연정 카드를 꺼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핵심 지지층, 열렬 지지층한테는 상당히 실점했다. 우리 그것도 우리 그 소고기로 한번 해볼까? 예, 합시다. 2위? 예. 하여튼 그 자세한 거는 2위 여러분들 소고기. 저기 이제 키워드 분석 두 번째 여론조사니까 네. 그때 보충 설명해 그리고 주시고요. 또 한 번 제가 이제 요 대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일시적으로 안희정 지사한테 와 있는 보수표는 제가 어떤 방송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추나무에 걸려있는 구름과 같은 표다. 바람 불면 싹 지나가고 대추나무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유혹이 많거든요. 특히 선거 전에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은 자기 객관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나는 대연장 깃발 들고 경선을 치르겠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사드에 대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됐을 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대부분 촛불을 그렸던 국민들과는 다른 워딩을 한 거예요. 다른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이 안희정 지사가 어느 책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서 07 과3이라고 네. 얘기하더라. 본인은 좀 놀랐다면서요. 살짝 놀랐죠. 평소의 이미지와는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선은요, 이건 진짜 전쟁과도 같은 이 선거거든요. 그러면 열성 지지층이 받쳐주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중도표, 뜬구름표는요, 쌓일 데가 없어요. 사상구가. 충청도나, 그리고 지금 안희정이 지금